고요함이 내려앉은 소학과 병동의 좁은 복도는 지난 사흘간 나와 새 아이들의 임시 거처가 되어 주었다. 아이들의 그칠 줄 모르는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부모들의 깊은 한숨 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가난과 질병이 연주하는 슬픈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세 번째로 발급된 진료비 중간 정산서를 손에 꽉 쥐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내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나의 새아이, 우진, 도윤, 그리고 하윤이는 복도 구석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노인 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옅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급성 폐렴이었다. 한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른 아이들에게 옮겨갔다. 지독한 고열은 작고 앙상한 아이들의 몸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잠시 후 수간호사가 내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일하며 감정이 무뎌진 사람 특유의 냉정함과 함께 희미한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한 어조로 하지만 내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했다. 서연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3차 중간 정산금 납부가 안 되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주사제 투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최대한 봐드린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바싹 타들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알고 있어요. 오늘 밤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하얀 가운이 당직실 문 너머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겨우 풀 수 있었다. 금이간 액정의 낡은 스마트폰을 열어 은행 앱을 켰다. 화면에 찍힌 잔액은 고작 28,000원. 눈앞이 아찔했다. 이 돈으로는 가장 저렴한 분유 한 통조차 살 수 없는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생제 비용은 가당키나 한 말인가. 화려한 도시 서울을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나온 후 지난 4년간 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번역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온라인 프랑스어 과외, 식당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은 악령처럼 끈질기게 우리 내 모자를 따라다녔다. 스마트폰 주소록을 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이름들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대학 동기들 모두 가정을 꾸리고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다 끊기고 회의 중이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돌아왔다. 멀리 사는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전화를 받았지만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가워졌고 이내 통화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내가 무너질 때 더 짓밟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없었다.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뽀쑥한 뺨을 적셨다.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잠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눈물이 났다. 그때 작고 따뜻한 손길이 내 손등에 닿았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첫째 우진이가 어느새 잠에서 깨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나이보다 훨씬 깊고 어른스러웠다. 우진이는 세 아이 중 가장 과묵하고 속이 깊어 때로는 마음이 아플 정도였다. 녀석은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달라고 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진이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안 아파.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안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어서 자야 힘내지. 우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무릎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잠시 아이에게 줄 따뜻한 물을 따르러 돌아선 사이 우진이는 재빨리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아이를 말리려다 그 작은 손가락이 능숙하게 주소록을 내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이는 내가 원치 않는 번호들을 차단해둔 차단 목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면은 그 인간이라고 저장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다. 그건 바로 아이들의 친아버지 강태준의 번호였다. 내가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 내가 막을 틈도 없이 우진이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한밤중 병원의 정적을 깨고 통화 연결음이 마치 내 심장을 겨냥한 망치 소리처럼 길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내가 달려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낮고 차가운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도 그는 늦은 시간까지 회의 중인 모양이었다. 누구시죠?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우진이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다. 아이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혹시 강태준 씨 맞아요? 우리 엄마 돈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여기로 와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떨어져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귀가 멍멍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에 휩싸였다. 그 무서운 침묵이 우리 모자를 덮쳤다. 나는 우진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듯 가져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만진 것처럼 허둥지둥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까맣게 변했지만 그 차가운 목소리의 여우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우진이를 보았다.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를 꾸짖으려 했지만 그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마주하자 책망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동생들을 그리고 엄마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찢어진 자존심 때문에 비겁했던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작은 아이가 해낸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 수납 창구 앞은 땀 냄새와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료비 고지서를 들고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창구 구석에 몸을 숨기듯 서서 최대한 애원하는 목소리로 무감정한 표정의 여직원에게 말을 건넸다. 저기요, 오늘 오후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가족이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요.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서요. 제발.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키보드를 딱딱거리며 차갑게 말했다. 보호자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잠기는 거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사정 어려운 분들 한두 명인 줄 아세요? 다들 보호자님처럼 사정 봐달라고 하면 병원은 뭘로 운영합니까?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금부치를 주렁주렁 단 한 중년 여자가 옆 사람에게 들으라는 듯 입을 삐죽였다.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저렇게 많이 낳아? 한 번에 셋이나 낳아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남들한테 피해주고 있잖아. 사회의 민폐야, 민폐.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온몸을 찔렀다. 얼굴이 수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낡아빠진 옷자락만 세게 움켜쥐었다.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가는 운명을 받아들이려 막 돌아서려는 순간 시끄럽던 대기실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정문에서부터 수납 창구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모든 소음을 억누르기라도 한 것처럼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바닥을 울리는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도 평범한 운동화 소리도 아니었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일정한 박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권위적인 소리였다. 짙은 우디 향과 차가운 담배 향이 섞인 낯익은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 향기는 순식간에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주변의 땀 냄새를 압도해버렸다. 내가 돌아보기도 전에 오직 최상위 부유층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검은색 카드, 현대 블랙 카드가 수납 창구 유리 위에 던져졌다. 그리고 등 뒤에서 낮고 오만한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304호 환자,
진료비 전액 결제하고 당장 VIP 1인실로 옮겨. 방금 전까지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던 여직원은 그 검은 카드와 남자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놀라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고 아첨하는 미소를 얼굴에 띈 채 정신없이 대답했다. 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감히 돌아설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수납 창구 유리에 비친 희미한 실루엣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준. 그는 낡은 옷과 슬리퍼 차림의 남루한 사람들 사이에 마치 슬럼가에 떨어진 왕자처럼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제 양복은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감쌌고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구두는 반짝였다. 그의 세상과 우리 모자의 세상 사이에 놓인 잔인한 간극이 그 모습 하나로 설명되고 있었다. 태주는 여직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가늘게 떨고 있는 내 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4년 만이네 서연아. 아주 대단해졌어. 감히 내 씨를 훔쳐 도망가서는 내 아이들을 이따위 거짓골로 만들어? 나는 챈 돌아섰다. 날카롭게 벼려진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내 어깨 너머 아이들이 누워있는 응급실 유리창을 향했다. 우진, 도윤, 그리고 하윤. 그의 축소판 같은 세 아이들이 그곳에 약하고 위태롭게 누워 있었다. 그가 아이들을 본 순간 나는 보았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조각상처럼 차갑던 얼굴에 균열이 가는 것을. 그곳에는 경악과 함께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되찾고 차가운 냉소를 지어 보였다. 그 웃음은 눈에까지는 닿지 않았다. 재미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VIP 병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우리 네 모자에게는 낯설기까지 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우진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발을 흔들며 마치 꾸지람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이 옆에 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다. 왜 그랬어?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 아빠잖아. 그리고 엄마 우는 거 더는 보기 싫었어. 엄마 우는 거 못생겼단 말이야. 아이의 순수한 말이 내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해 주기도 전에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다. 깐깐하지만 셈은 정확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에어컨 소리를 뚫고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 씨, 짐 좀 빼줘요. 우리 아들놈이 도박빚을 1억이나 졌지 뭐야. 사채업자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집을 급하게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게 됐어. 미안하지만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오늘 중으로 이사 좀 해줘요. 나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아이들이 병원에 있는데 제가 지금 어디로 가요? 계약 기간도 아직 3달이나 남았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돈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 계약서가 문제야? 사정이 이런데 어쩌겠어. 오늘 오후까지 짐 안 빼면 내가 사람 시켜서 길바닥에 다 내놓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뚜, 뚜, 뚜. 무정하게 끊어진 통화음은 집이라 불리던 우리 모자의 마지막 보금자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나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방금 진료비 걱정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짙은 파란색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에 통화를 모두 들은 듯 했지만 그의 얼굴은 타인의 불행에 익숙한 사업가처럼 여전히 냉정하고 평온했다. 태준은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종이가 유리와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를 냈다. 읽어봐.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야.
나는 파일을 집어들었다. 전문 통역사 채용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읽을수록 놀라움에 눈이 커졌다. 월급은 800만 원, 각종 수당은 별도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갑강태준을 나의 개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원을 선지급한다. 태준은 의자를 끌어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손을 깍지 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네가 외국어대 수석 졸업생이었던 것도, 동시통역 실력이 뛰어났던 것도 알아. 곧 우리 그룹이 프랑스 파트너사와 중요한 인수합병을 진행해. 상대가 아주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 깊은 눈 속에서 일말의 감정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왜 저여야 하죠? 실력 좋은 통역사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요. 태주는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은 나한테 1억을 빚지 않았고 그들의 아이들이 내 손안에 있지도 않으니까. 계약 조건은 너와 아이들이 내 서쪽 별장으로 이사와서 사는 거야. 명분은 언제든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실은 내 핏줄이 그런 쥐구멍 같은 옥탑방에서 뒹구는 꼴은 볼 수 없기 때문이야. 나는 계약서를 꽉 쥐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강압적인 거래였다. 그는 내가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주인에게 쫓겨나고 아이들은 아프고 빚은 쌓여 있었다. 부자들이 손을 내밀 때 그들은 결코 당신을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지 않는다. 그저 이 진흙탕에서 저 황금 세 장으로 옮겨 놓을 뿐이다. 나는 새근사근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다 태준이 내민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근로자 서명란에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적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계약서를 챙겨 들고 일어섰다. 좋아. 오늘 오후에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해. 지옥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서연아. 고급 세단이 묵직한 철문을 부드럽게 통과해 언덕 위에 자리한 별장 단지로 들어섰다. 새 아이들은 차창에 코를 박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수와 대리석 분수대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고작 20제곱미터 남짓한 좁은 옥탑방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 이곳은 내가 잠자리에서 들려주던 동화 속 성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내게 이 호화로움은 뼛속까지 시린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집사가 현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상류층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 특유의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우진이는 내 손을 꽉 잡았고 도윤이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막내 하윤이는 내 다리 뒤에 숨어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훔쳐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금박으로 장식되거나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실로 들어서자 나는 자신이 초라하고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앉아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를 보고도 그는 일어서지 않고 집사에게 눈짓으로 짐을 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할 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잘 들어. 여기는 엄마가 일하는 곳이고 태준 아저씨 집이야. 절대로 뛰어다니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우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젓하게 두 동생의 손을 잡고 집사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본능을 어찌 막을 수 있을까? 내가 거실 구석에 마련된 임시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윤이는 집 뒤에 넓은 정원을 발견하고 나비를 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작은 발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뒤흔들었다. 우진이는 달랐다. 녀석은 1층에 있는 서재를 찾아냈다. 내가 몰래 훔쳐보니 아이는 까치발을 하고 높은 책장에 꽂힌 두꺼운 책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소리 없이 내 등 뒤에 나타나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손을 뻗어 그 책을 꺼내 우진이에게 건넸다. 그것은 숫자와 글씨가 빽빽한 경영 전략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다. 우진이는 책을 받아들고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태준을 올려다보며 나와 태준 모두를 놀라게 한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이 그래프는 왜 아래로 내려가요? 우리 엄마는 사업은 위로 올라가야 우유 살 돈을 번다고 했는데. 태준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우진이의 맑고 총명한 눈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나는 그의 딱딱한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추고 참을성 있게 설명해 주었다. 때로는 세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도 있단다. 꼬마야. 멀리 뛰기를 하기 전에 도움 닫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지. 한편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촉촉한 눈망울은 나를 쏙 빼닮았지만 오뚝한 코와 앙담은 입술은 영락없는 태준의 복제품이었다. 하윤이는 작은 손바닥 안에서 녹아 끈적해진 곰 모양 젤리를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엄마가 단 거 먹으면 화가 풀린대요. 태준은 손에 묻은 끈적한 젤리를 내려다보고 다시 하윤이를 보았다. 그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어 그 젤리를 받았다. 나는 문가에 서서 가슴을 졸였다. 새 아이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의 질서정연하고 차가운 세계에 불쑥 뛰어들어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완벽한 통제를 자랑하던 그 남자는 지난 4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듯했다. 별장에서의 첫날 밤은 어색했지만 소소한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말이 없는 가사도우미들이 차려준 저녁 식사 후 태주는 서재로 들어갔고 나는 분주하게 아이들을 씻겼다. 목욕을 마친 하윤이는 아직 물기가 남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한 채 낡은 분홍색 플라스틱 빗을 들고 나를 찾아 거실로 내려왔다. 하지만 아이는 물을 마시러 내려오던 태준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하윤이의 낭낭한 목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머리 따주세요. 엄마는 지금 설거지에서 바빠요.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사소한 일로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태준을 알기에 아이를 말리러 달려나가려 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막강한 남자가 5살짜리 꼬마와 값싼 플라스틱 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태주는 하윤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마치 풀리지 않는 고난도 수학 문제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빗을 들었다.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어색하고 서툴기 짝이 없었다. 그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세 가닥으로 나눠 아니면 두 가닥으로? 하윤이는 그의 다리 사이에 얌전히 앉아 진지하게 지시했다. 세 가닥이요, 아저씨. 그리고 이걸 저쪽으로 넘기고 저걸 이쪽으로 넘기고 바구니 짜는 것처럼요. 나는 문 뒤에 숨어 웃음을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모습은 내가 낯선 땅에서 외롭게 아이를 가졌을 때 수천 번도 더 꿈꿨던 장면이었다. 남편이 서툰 솜씨로 딸을 돌봐주는 그런 자상한 아빠의 모습을 상상했었다. 이제 그 꿈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식이라는 잔인한 관계 속에서였다. 태주는 미간을 찡그리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아이가 아플까봐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나누었다. 실수로 조금 세게 당겨 하윤이가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는 깜짝 놀라 즉시 손을 놓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아팠어? 미안,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15분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다. 삐뚤빼뚤하고 헐거워서 형편없는 실패한 따은 머리였다. 하지만 하윤이는 거울을 보더니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태준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너무 예뻐요. 아저씨가 엄마보다 더 잘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태준은 그 갑작스러운 포옹에 잠시 굳어 있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머물다. 이내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에 내려앉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보기 드문 미소가
업무상의 미소나 비웃음이 아닌 안도감과 따스함이 담긴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넓은 거실의 공기는 이름 모를 감정들로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내가 나타난 것을 보자 그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방금 전에 무장해제된 모습을 감추려는 듯 옷깃을 여미며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네, 딸 교육 좀 다시 시켜. 아무한테나 함부로 부탁하지 않도록. 난 보모가 아니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이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가슴 한쪽이 시리면서도 그 짧았던 순간에 감사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내 애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조차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천륜과 아이의 순수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하윤이는 그 못생긴 나은 머리를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태준 아저씨의 예술 작품이라면서.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통역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법률 서류, 재무보고서, 그리고 까다로운 조항들로 가득한 계약서, 부록과의 두뇌 싸움이었다. 태주는 프랑스 대표단이 오기 전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의 번역과 검토를 끝내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내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별장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1층 내 작업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눈은 뻑뻑하고 등은 끊어질 듯 아팠다. 잠을 쫓기 위해 커피라도 타 마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회색 실크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냉혹한 고용주가 아니라 야근하는 아내를 챙기는 남편의 익숙한 습관처럼 느껴져 나를 당황하게 했다. 마시고자 내 책상에서 과로사라도 하면 뒤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목소리에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따뜻한 우유 잔을 들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한밤중의 한기를 녹여주었다. 나는 작게 고맙다고 말하고 물었다. 회장님은 왜 아직 안 주무세요? 태주는 책장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보고서를 좀 검토하고 있었어. 이번 거래 구멍이 너무 많아. 누군가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느낌이야. 그의 말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던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나는 우유 잔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서류 페이지를 펼쳤다. 그것은 프랑스 현지 자회사의 컨설팅 및 시장 개발 비용에 관한 부록이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통역사라 재무 쪽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요. 프랑스어 원문에는 이 항목이 로비 자금 프라이스, 디 러비인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주주들에게 보고된 통합 재무제표에는 시장조사 비용이라고 교묘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금액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컨설팅 회사로 송금되었는데 그 회사의 법적 대표자 이니셜이 회장님 작은아버님 성함의 이니셜과 일치해요.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남성적인 향기가 나를 감쌌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이 늦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작은 글씨와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해지고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유령 조항이라.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랬군. 단순히 회장 자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자기 돈 세탁 창구로 이용하려 했던 거야. 태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의심 대신 진지한 재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치열한 가족 전쟁에서 그의 뜻밖의 동맹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자회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나에게만 직접 보고해. 내 비서에게조차 단 한마디도 누설해서는 안 돼.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느꼈다. 나는 돈과 권력이 서로를 물어뜯는 혼탁한 싸움에 발을 들였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내가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의지하고 싶은 그 남자와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따뜻했던 우유는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내 마음은 불길처럼 뜨거웠다. 에메랄드빛 이브닝 드레스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세트가 있었다. 모두 태준이 오늘 밤 프랑스 파트너사 환영 파티를 위해 준비시킨 것들이었다. 나는 차가운 실크의 감촉을 느끼며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4년간 내 옷이라고는 아이들을 돌보기 편한 헐렁한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가 전부였다. 이 비싼 옷을 입으니 마치 왕실 무도회에 초대된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12시가 되기도 전에 호박마차로 변할까 두려웠다. 태주는 계단 아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심한 듯 나를 훑어보았지만 내 하이힐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칭찬 대신 그는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똑바로 걸어. 넘어져서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말고. 파티는 도시의 금융계 거물들이 모두 모인 5성급 호텔 VIP 연회장에서 열렸다. 따뜻한 조명,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거짓된 풍요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전문 통역사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태준의 곁을 따랐지만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내게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이 프랑스 대표단의 뒤부하 부사장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과감하게 트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에서는 부잣집 아가씨 특유의 도도함이 풍겨 나왔다. 그녀는 그룹의 오랜 전략적 파트너의 딸이자 언론에서 태준의 이상적인 약혼녀로 거론되던 윤미래였다. 미래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연스럽게 태준의 팔짱을 꼈다. 태준 오빠, 오랜만이에요. 요즘 개인 통역사를 새로 두셨다면서요. 이분인가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우리 쪽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태준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침착하게 소개했다. 미래야, 인사해.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할 내 수석 통역사 서연 씨야. 미래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더니 갑자기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며 매우 빠른 속도로 프랑스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 서연 씨,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프랑스어는 귀족의 언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 상류층이 구사하는 품격과 뉘앙스는 전혀 다른 문제죠. 뒤부하 부사장님 앞에서 촌스러운 발음으로 태준 오빠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근처에 있던 뒤부하 부사장과 몇몇 프랑스 손님들도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미래는 의도적으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지식과 출신을 무기로 내 비천한 신분을 깎아내려 내가 비싼 옷을 입어도 결국 고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태주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신의 먹잇감이 어떻게 반격할지 혹은 그대로 죽어나갈지 지켜보는 듯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미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내가 이 화려한 분위기와 선제 공격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지난 4년간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며 나는 온라인으로 파리의 가장 까다로운 교수들의 논문을 번역했고 인색한 집주인들과 길거리 프랑스어로 싸워왔다. 나는 이 언어를 모국어보다 더 잘 이해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미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완벽한 파리지행 억양의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미래 씨, 조언 감사합니다. 프랑스어는 분명 섬세함의 언어죠. 하지만 진정한 섬세함은 공허한 단어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가 들고 있는 와인잔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날카로운 전문가의 톤으로 바뀌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방금 이 와인을 훌륭한 빈티지 밀레심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음절 미다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고난 미세이라는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뒤부와 부사장님 같은 와인 전문가께는 자칫 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발음이죠. 미래의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졌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뒤부와 부사장이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가볍게 박수를 치며 내게 다가와 손을 잡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훌륭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실수를 지적하는 방식도 아주 우아하군요. 이곳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영혼이 담긴 프랑스어를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무명의 통역사를 향한 감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훑어보던 시선들은 이제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창피함에 얼어붙은 미래 대신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빛이 아닌 소유욕과 자부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태준은 다가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지만 위압적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는 미래에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래야,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서연 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야. 이 프로젝트에서 내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지. 서연 씨를 모욕하는 건 내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는 것과 같아. 미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작게 사과하고는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태준의 품에 안겨 그의 재킷에서 풍기는 샌다루드 향에 심장이 한 박자 멈칫하는 것을 느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성은 즉시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이것은 연극일 뿐이다. 그는 지난날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일의 효율성을 위해 나를 보호한 것이다. 나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풀고 한 걸음 물러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속삭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주는 텅 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순간 허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일을 잘했군. 하지만 착각하지는 마. 내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꼴을 못 볼 뿐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창가에 바싹 붙어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에 그려내는 상처 같은 무늬들을 바라보았다. 태주는 옆자리에서 침묵한 채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마음이 불안할 때 나오는 그의 습관이었다. 왜? 태준이 갑자기 입을 열어 무거운 침묵을 깼다. 왜 4년 전에 말 한마디 없이 떠난 거지? 왜 모든 연락을 끊었어? 내 아이를. 그는 말을 멈췄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 윤곽을 비추며 피로와 고통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강태준 회장님,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제 사생활이나 과거를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일 뿐입니다. 회장님은 돈을 주고 저는 일을 할 뿐이죠. 태주는 곤 돌아서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깟 계약서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 그날 넌 유학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잖아.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아니면 내 책임에게서. 지난 4년간 억눌려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책임? 책임이라고요? 그럼 당신 집안 사람을 시켜서 내 얼굴에 3천만 원짜리 수표를 던지며 낙태하라고 종용한 건 누구죠? 우리 기념일에 다른 부잣집 아가씨와 찍은 침대 사진을 보낸 건 또 누구고요?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운전기사조차 숨을 죽인 채 백미러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태주는 망연자실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방금 쏟아낸 말들이 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나
혹은 그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무고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리라. 낙태, 침대 사진. 태주는 마치 처음 듣는 단어처럼 힘겹게 되뇌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시킨 적 없어.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빗줄기를 보며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용기가 없었다. 깊은 상처를 입었던 여자에게 믿음은 가장 큰 사치였다. 나는 눈을 감고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그만해요. 지난 일을 들춰봤자 서로 상처만 될 뿐이에요. 회장님은 회장님 역할에 충실하고 나는 내 일에 충실하죠. 선은 넘지 말아요, 우리. 차가 별장 문으로 들어서는 동안 우리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집 안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TV 소리도 아이들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이든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아가씨, 우진 도련님이 열이 너무 높아요. 저녁부터 계속 의식이 없이 부르는데도 깨어나질 못해요. 심장이 참는 것 같았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불편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인 것도 잊은 채 아이들 침실로 뛰어 올라갔다. 넓은 침대 위 우진이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작은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체온계는 39.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해. 당장 병원에.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아이를 안아 들려 했지만 단단한 손이 내 어깨를 붙잡았다. 태준이 어느새 내 등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병원에 가는 건 안 돼. 이 밤중에 바람 쐬면 병세만 악화될 뿐이야. 게다가 지금 병원은 독감 환자로 미어터져. 거길 가는 건 병을 더 얻어오는 짓이야. 하지만 애가 이렇게 열이 높은데. 나는 흐느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내가 알아서 할게. 태주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꺼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민 원장, 지금 바로 우리 집으로 와. 소아 응급 장비 전부 챙겨서 당장. 15분 후 가족 주치의가 도착했다. 의사가 아이를 진찰하는 동안 태주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파티에서 화려한 모습을 뽐내던 남자는 이제 재킷을 벗고 흰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 직접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져왔다. 그는 서툰 솜씨로 수건을 적셔 물기를 짜낸 후 우진이의 이마와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동작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깊은 다정함과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우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내 기억 속 냉혹하고 무자비했던 아빠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이를 위해 땀 흘리는 남자의 모습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우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한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지쳐서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태주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은 차뱄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내가 몸을 뒤척이자 그는 일어나 내게 다가와 그 종이를 건넸다. 밤을 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몰래 머리카락을 채취했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나는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맨 아래 친자 관계 확률 99.99%라는 숫자가 굵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분노, 모욕 혹은 부인을 기다렸다. 하지만 태주는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와 눈높이를 맞춘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페숙한 뺨을 부드럽게 감싸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 모든 걸 너 혼자 감당했던 거야?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
검사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바닥 위로 나뒹굴었다. 건조한 숫자들이 우리 사이에 숨 막히는 침묵을 짓눌렀다. 태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고통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떠날 때 임신한 상태였던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의 질문은 지난 4년간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나는 실소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말해요? 말해서 당신이 3천만 원을 주며 낙태하라고 하게? 아니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애라며 또다시 나를 모욕하게?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다. 낯선 땅에서 비바람치던 밤들,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좁은 화장실에서 입덧하던 날들, 친척 하나 없이 혼자서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병원 침대 난간을 피가 나도록 붙잡았던 밤을 이야기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새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누워있을 때 느꼈던 절망과 공포를 쏟아냈다. 내가 가장 아프고 절망적이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당신의 그 잘난 약혼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나는 흐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태주는 달려와 내가 발버둥치며 그의 가슴을 핥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품에 와락 껴안았다. 그는 나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맹세하는데 난 너와 아이들을 버릴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는 눈물로 얼룩진 내 얼굴을 들어 올려 진심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작은아버지가 준술의 약이 타져 있었어. 네가 받은 사진들은 전부 조작된 거야. 나를 파트너사 딸과 결혼시켜 회사를 구하려는 수작이었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널 찾았을 땐 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4년간 나는 배신감과 증오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 둘 다 그의 가족이 벌인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잔인한 진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지만 아직 그를 안아줄 수도 없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한 번의 해명으로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태주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서툴고 필사적인 보상 작전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계단을 내려온 나는 거실을 가득 메운 붉은 장미꽃에 압도당했다. 진한 향기에 재채기가 나올 지경이었다. 태주는 가장 큰 꽃다발을 들고 마치 처음 고백하는 대학생처럼 기대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널 위한 선물이야. 비서가 그러는데 여자들은 다 장미를 좋아한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 거실은 명품 가방 매장으로 변해 있었다. 온갖 색깔과 크기의 한정판 가방들이 현관에서부터 계단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윤이와 도윤이는 장난감인 줄 알고 가방을 메고 패션쇼를 하며 놀았다. 나는 골치가 아파 단호하게 말했다. 강태준 씨,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 버릇 나빠져요. 태주는 당황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평소의 냉철한 총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아니, 그게 그냥 보상해주고 싶어서. 비서가. 당신 비서나 해고하세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태주는 즉시 전략을 바꿨다. 그는 불필요한 사교 모임을 줄이고 더 일찍 집에 돌아왔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 들어가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서툴게 계란말이를 만들다가 비싼 독일제 프라이팬을 새까맣게 태워 먹었다. 정원의 인조 잔디 구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도윤이와 축구 연습을 하다가 개발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하윤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 서툰 솜씨로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의 모습에 내 마음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늦었지만 그는 아빠가 되는 법,
남편이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태준의 개인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님 회장님의 뜻입니다. 그룹 지분 5%를 새 자녀분 명의로 즉시 이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서연님께서 법적 후견인이 되십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거대 그룹의 지분 5%는 우리 모자가 몇 대를 먹고 살아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나는 이 복잡한 집안에서 돈이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웠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고 아이들이 재산 다툼에 휘말리는 건 원치 않아요. 태준이 들어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받아도 이건 돈이 아니라 방패야. 이 지분이 있으면 이 집안의 누구도,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조차 너희 모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아이들에게 든든한 배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지난 4년간 내가 해주지 못했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서류를 정리하다. 나는 우연히 관련 자산 목록에서 익숙한 회사 이름을 발견했다. 천안 컨설팅. 지난번 서류에서 의심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송금 위임장에 서명된 필체는 흘렸었지만 나는 그것이 태준의 작은아버지 강진철의 서명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조카를 위하는 척했던 작은아버지가 사실은 회사를 좀먹고 모든 위험을 태준에게 떠넘기려던 배우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태준이 지게 될 터였다. 나는 이 가문의 명운을 결정할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부의 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외부에서 더 큰 폭풍이 몰아닥쳤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화상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을 때 비서의 내선 전화가 울렸다. 나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수화기를 들었다. 로비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빨리 내려와 보세요. 팀장님 아버지라는 분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바닥에 드러누워서 자해 소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10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도박과 술에 절어 살던 그 남자. 어디선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가 악령처럼 다시 나타난 것이다. 로비로 달려 내려가자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술 냄새를 풍기는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뒹굴며 울부짖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딸려는 대기업 회장이랑 붙어먹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애비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소. 이 불효막심한 년, 직원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수많은 스마트폰이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을 떨며 그에게 다가갔다. 당장 돌아가세요. 무슨 자격으로 여길 찾아와요. 나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손목을 잡아챘다. 2년 여기 있었구나. 돈 내놔. 10억 내놔. 안 그러면 기자들 불러서 내년의 실체를 다 까발려 버릴 테다. 그에게 부성애란 술과 도박을 위한 숫자에 불과했다. 나는 역겨움에 몸서리쳤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모든 소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손 나. 그 손으로 술잔이라도 계속 들고 싶으면. 강태준이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 둘과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태준의 등장은 마치 끓어오르는 로비 한가운데 떨어진 거대한 빙산 같았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뺏겼다. 나를 붙들고 있던 아버지라는 남자는 태준을 보자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객기를 부렸다. 태준은 내 옆으로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내 손목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의 넓은 등이 나를 세상의 모든 모욕으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10억을 원한다고? 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차갑게 울렸다. 그래. 내 놈이 내 딸년을 홀린 놈이지.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10억은 싼 거야. 태준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함께 온 경찰관을 돌아보며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경찰관님, 똑똑히 들으셨죠? 공공장소 소란, 명예훼손, 그리고 공갈 협박. 여기 있는 수십 명의 증인과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경찰이라는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렸다. 내 놈이 날 협박해? 내가 내 딸을 가르치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태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 쪽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서연 씨가 10살 때 그녀를 버렸더군. 아내의 병원비를 훔쳐 도박을 하고 아내와 딸을 방치했어. 지난 15년간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도 없었지. 법적으로 당신은 부양 의무 위반이야.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태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미리 작성된 고소장이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 하나는 이 고소장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 것. 공갈 협박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을 거야. 다른 하나는 당장 여기서 사라지고 다시는 내 아내와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 남자는 고소장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을 번갈아 보았다. 비굴함과 공포가 탐욕을 압도했다.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뒷걸음질치다. 이내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그가 사라지자 태주는 내게로 돌아섰다. 그는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붉게 부어오른 내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내려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어두운 과거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정신적인 충격과 과로가 겹쳐 나는 그날 저녁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느껴진 것은 온몸을 태울 듯한 열기와 깨질 듯한 두통이었다. 나는 그의 침실에 누워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는 것이 느껴졌다. 정신이 들어? 아직 움직이지 마.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평소의 냉정함 대신 걱정으로 잠겨 있었다. 눈을 뜨자 태준이 보였다. 엉망인 옷차림과 며칠은 면도도 하지 않은 듯한 얼굴. 침대 옆 탁자에는 김이 나는 죽과 해열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일어났어? 침대 발치에서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빨개진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태주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이들이 나가자 태주는 나를 부축해 앉히고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주었다. 그의 행동은 서툴렀고 뜨거운 죽 한 방울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미안. 이런 건 잘못해서. 그는 당황하며 휴지로 내 손을 닦아주었다. 밖에서는 세상을 호령하는 남자가 지금 여기서는 아픈 아내에게 서툰 솜씨로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그는 간병인도 가사도우미도 부르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었다. 며칠을 앓고 난 후 열은 완전히 내렸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잠든 태준의 얼굴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내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그는 즉시 잠에서 깨어 내 이마의 열부터 확인했다. 그의 팜숙한 모습에 내 심장은 강하게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다. 4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팔을 끌어당겼다. 그는 균형을 잃고 내게로 쓰러졌고 우리 얼굴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어졌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그리고 나는 먼저 그의 마른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태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나를 격렬하고 애타게 안았다. 마치 4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다시는 이렇게 나를 걱정시키지 마. 널 또 잃는 건 견딜 수 없어. 그의 품에 안겨 평화를 느끼는 것도 잠시. 나는 이 평화가 외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태준 씨, 할 말이 있어요. 회사와. 그리고 작은아버님에 대해서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서류철을 가져와 작은아버지가 서명한 유령 회사 관련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 보세요. 이 천안 컨설팅으로 송금된 돈은 전부 덫이에요. 그리고 이 서명,
아무리 흘렸었어도 작은아버님 필체가 맞아요.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젠장. 내 명의로 계약해서 돈을 빼돌리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 했던 거야. 그래요. 우리는 그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해요. 내가 모든 증거 서류를 번역하고 해독해서 도울게요. 태주는 감사와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햇살 가득한 방 안에서 거대한 폭풍에 맞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부부의 비밀 동맹이 맺어졌다.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별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나는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나는 작은아버지가 추천한 새 보모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항상 주위를 살피며 몰래 전화를 하곤 했다. 그날 오후 우진이가 태블릿 PC를 들고 내게 달려왔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어떤 기계가 계속 우리 집 밖으로 데이터를 보내요. 추적해보니 숨겨진 카메라 같아요. 등골이 오싹했다. 우진이의 도움으로 확인한 영상에는 보모가 태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태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이용하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우리 계획을 알고 싶어 하니 그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주자고. 태주는 즉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그 안에는 거짓된 입찰 전략과 허위 자금 이동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원래 자리에 몰래카메라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요일 아침, 나는 막 회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내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인터넷 난리 났어요. 화면에는 유력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흥신그룹 강태준 회장, LK그룹 윤미래와 세기의 약혼 임박. 그 아래에는 태준이 고급스러운 파티에서 미래와 다정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사는 측근을 인용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양가 어른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깊어졌으며 강 회장이 과거의 문제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대로 약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의 문제들, 깨끗이 정리.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의 친절, 그의 헌신이 모두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준이 아닌 맑고 고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윤미래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강태준 회장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편에서는 파티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 서연 씨? 태준 오빠. 지금 저희 할아버님이랑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있어서요. 전화기는 제가 갖고 있어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어른들께 인사.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입안은 썼다. 아니에요. 업무 보고 때문에요. 나중에 메일 보낸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희망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떠나야 해.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쌌다. 태준이 사준 값비싼 물건들은 모두 남겨두고 우리 모자에 손때 묻은 낡은 옷과 장난감만 챙겼다. 엄마, 어디가? 잠에서 깬 우진이가 물었다. 우리 깜짝 여행 가는 거야. 아빠도 같이 가? 아빠는 알아? 아빠는 출장 가셨어. 먼저가 있으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택시가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릴 때였다.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SUV 두 대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더니 우리 차를 양옆에서 포위했다. 강도야. 운전기사가 비명을 질렀다. 차가 멈추자마자 복면을 쓴 남자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다. 작은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을 납치해 태준을 협박하려는 속셈이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거친 손이 문을 열려고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앞 좌석으로 몸을 날려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고 동시에 운전기사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쾅! 택시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에어백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이마를 부딪혀 정신이 아득했지만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혼란을 틈타 나는 아이들을 끌고 차에서 빠져나와 반대편 차선에서 다른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보안 검색대로 향하려던 순간 입구 쪽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거기서. 절망에 찬 쉰 목소리가 공항 로비 전체를 울렸다. 태준이었다. 그는 엉망인 모습으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찢어진 셔츠에는 핏자국까지 보였다. 가지마,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아이들을 감싸 안고 뒷걸음질 치며 울부짖었다. 여긴 왜 왔어요? 당신 약혼녀한테나 가요. 우리 좀 내버려 둬요. 그때 태준이 로비 중앙에 거대한 전광판을 가리켰다. 저것 좀 봐. 제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전광판으로 향했다. 화려한 광고 영상이 사라지고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의 작은아버지는 낯선 남자와 술을 마시며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었다. 내 조카놈은 순진에 빠졌어. 가짜 약혼설로 주가를 안정시킨 다음 이 위임장에 사인만 받아내면 끝이야. 돈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고 모든 죄는 그놈이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겠지. 혹시 모르니 그 애새끼들은 납치해서 보험으로 잡아도 로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어서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 유령 회사 계약서, 그리고 보모가 서류를 뒤지던 영상까지 그의 추악한 음모를 증명하는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태주는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역이용해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는 내게 다가와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혼설은 너를 떠나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쉽게 납치하려는 작은아버지의 함정이었어. 난 그 계획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위험해질까봐. 그 순간 전광판에 큰 글씨가 나타났다. 본인 강태주는 그 어떤 약혼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저의 아내는 오직 한 사람 이서연 뿐입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4년 전 내가 그에게 돌려주었던 작고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틀렸어. 돈과 권력으로 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틀렸어. 너를 혼자 아프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든 건 전부 내 잘못이야.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우진이가 우리 사이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무릎 꿇은 아빠를 내려다보며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는 우리 엄마 울리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약속할게. 맹세해. 다시 엄마를 울리면 아빠를 집에서 쫓아내도 좋아. 옆에 있던 도윤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럼 축구도 더 잘할 거라고 약속해요? 아빠는 개발이라 재미없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막내 하윤이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가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였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집에 오면 돼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내 마지막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내 약지에 다시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일어나요. 그렇게 오래 무릎 꿇고 있으면 나중에 애들 누가 업어줘요. 태주는 일어나 우리 네 모자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다. 폭풍에 흩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 강진철과 그의 일당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룹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부패를 털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후 우리는 태준의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엄하고 권위적일 거라 생각했던 할아버지는 우리 새아이를 보자마자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늙고 외로운 노인의 모습에 내 마음속 응어리도 녹아내렸다. 그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강씨 집안의 족보에 올랐다. 반년 후 우리는 소박한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태주는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남자였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었지. 이제 그 맹세를 바꾸고 싶어. 평생 너를 사랑하며 살게. 나는 강한 것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통해 알게 됐어요. 진정 강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기댈 줄 아는 용기라는 걸. 우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지원을 받아 전문 번역 회사를 차렸고, 태주는 딸바보 아빠가 되어 칼퇴근을 일삼았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잠든 아이들 사이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집의 폭풍은 영원히 멈춰 있었다. 행복은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와 오해를 딛고 일어나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평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